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에 하는 검 정규가 안시아편 제88강 주제인 박정희 정부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는 여러분들이 현대사 유형에서 가장 먼저 먹고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임 기간이 제일 길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경제적인 성과 같은 것도 제일 많은 게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일단 시기가 좀 오래 길어가지고 좀 많은 걸 내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그 경제적 성과에서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많더라도 그걸 제외하고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솔직히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크게 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룰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정보보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8강 주제 박정희 정부입니다. 시기는 1963년부터 79년인데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었던 이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제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계기로 일단 이걸 통해서 한 2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다가 이 1953년에 5대 대통령 그 뒷선제 선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대통령으로서 당선된 거기 때문에 이 정부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려면 솔직히 63년부터 쓴 게 맞지만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61년부터로 보는 게 맞긴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난이도는 그냥 박정희 정부 시기 역사도 사실 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 박정희 정부 시기 내에서 시기를 나눠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정부에 비해서 키워드를 낼 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좀 어려운 키워드 가져오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출제율은 정말 높아요. 제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진짜 이것만큼 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대통령 뽑는다면 전 무조건 시험에 한해서는 얘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한해서는 이 박정희 정부를 가장 먼저 공략해야 돼요. 진짜 안 나오는 회차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례를 구별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임기가 길다 보니까 1960년대 사례랑 1970년대 사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출제 원리 경우에도 뭐 이건 똑같으니까 패스하고 어렵게 출제하면은 1960년대 사례랑 70년대 사례를 구별해서 출제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보통은 72년을 기준 잡아요. 그래서 이 72년에 남북 간의 최초의 통일을 위한 대화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유신헌법 이런 키워드 있다 보니까 약간 이 72년을 기점으로 뭔가 박정희 정부가 나눠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연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에 박정희 정부 시기 핵심 키워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암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박정희 정부 시기를 72년 이전이랑 72년 이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시기를 나눈다면은 여기 뒤에 키워드 이렇게 있지만 솔직히 만약에 시기를 나눈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키워드만 중심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키워드까지 엔간해서 조금 시기를 나누는 문제로 낼 확률은 제가 보기에 여기서 그나마 주목할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 그 시기로 나눌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문제를 풀기 쉬운데 왜 그런지 이따 기출로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일단 따라주세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이 72년 이후 관련된 거는 아예 여기다 박아놨으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기출 보시면 왜 그런지 알 겁니다. 아무튼 그럼 설명 시작하면은 일단 정치, 경제, 외교, 사건 이렇게 나눠보면은 자 일단 정치 일단 이 박정희 정부는 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국민교육을 위해 가지고 뭐 국민윤리, 사회윤리 그리고 뭐 개인윤리 이런 뭐 새 원칙 이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국가의 그런 국민들 교육 위한 그런 헌장 같은 걸 만든 거고 그 다음으로 새마을 운동이란 거는 당시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런 농촌과 그런 도시의 그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좀 농촌의 그런 진흥을 위한 그런 일종의 운동 같은 걸 주도했다 그런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주목하면 좋은 게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삼선 개헌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그 대통령이 중임까지 가능했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3년 한 번 되고 그 다음에 67년 한 번 됐었는데 그럼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나중에 71년 선거 때 다시 한번 나오기 위해 가지고 이 대통령이 3번 정도 그 뭐야 좀 출마할 수 있는 이런 삼선 개헌을 6차 개헌 때 단행했어요. 그럼 해풍사님, 그럼 5차 개헌은 어떤 건가요? 5차 개헌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단원제랑, 그러니까 기존의 그 민의원 참여 없애버리고 그냥 다시 단원제 바꾸고 그냥 직선제 바꿨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6차 개헌 때 아무 대통령이 또 야, 3번까지 나온 것도 좀 아닌 게 아닌가 하면서 또 삼선 개헌 반대 운동 이런 거 있었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때 특히 여러분들이 이 삼성 개헌 당시에 만약에 당시에 이 대통령 3번 정도 당선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독재까지 노릴 거다면서 당시에 이 71년 선거 때 당시 신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랑 당시 선거를 붙었었는데 진짜 거의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질 뻔했어요. 진짜 몇 표 차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겼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이런 걸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유신헌법 만들고 조금 독재 체제 강화 그런 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것도 이따가 참고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이거 2000년대쯤 활동하신 분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진짜 대통령의 역대 출마를 직접 하신 분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유독 좀 활동 기간이 기신 분이니까 좀 그런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제 관련된 키워드로는 일단 이 경부 고속도로를 1970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좀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초석을 다졌고, 그 다음에 1, 2차 경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한 거는 장면 내각인데 어쨌든 실질적인 시행은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나오면 엔간해서 그냥 박정희 정부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초에서 이게 나오면 그냥 박정희 정부 시기구나 이렇게 푸시는 게 낫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 관련된 키워드로는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 가지고 진짜 남북의 적십자 믿는 사람들끼리 회담을 열었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좀 북한이나 남한끼리 약간 좀 통일 같은 걸 모색하는 그런 계기 같은 걸 좀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특수라 해가지고 이 당시에 베트남,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이랑 그 베트남이랑 전쟁을 벌였었는데 당시에 한국이 여기 미국에다 군사를 지원줘가지고 이 미국이 그거에 답례로서 뭐 군사적인 거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비용 같은 거 특수를 줘가지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거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여기 좀 더 적어주는데 이거 안 적혀있는데 그 독일에 광부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되게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온갖 그런 활동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외국에게 돈을 많이 벌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활동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박정희 정부 시기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나 내 입에 빵이라도 하나라도 먹여주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조금 수단 가지 않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논란성이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김종필이랑 그 일본의 오이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회담을 열었었는데 당시에 이 회담을 열면서 비밀리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유상 그리고 무상으로 차관을 하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근데 해풍선이 근데 돈 빌려준 건 좋은데 얘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 기본자 맺으면서 당시에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일본은 당시에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배했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일 감정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냐? 당연히 이 돈 빌려줄 조건으로 국교 정상화하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거 오케이 사과해줄게 했어가지고 이로 인한 그것 때문에 당시에 야 쟤네랑 뭐 지금 돈 하나 같다 이렇게 지금 사과를 한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발생했던 게 6.3시예요. 그래서 이게 체결되기 직전에 이 6.3시에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구나. 진짜 돈만 받는다고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민족도 민주 장례식 열리면서 이 한일 기본조약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한 거 되게 반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돈은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단점이 이거에 인해 가지고 지금도 그 위안부 합의 이런 거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남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제적인 그 성과적인 자체에서는 진짜 박정희 정부가 진짜 가장 대단하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데 그 과정을 좀 뜯어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나머지 키워드로는 이 전태 분신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는 노동자에 대한 그 대우 같은 게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태일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그 서울의 평화시장 지금 청계천이 있는데 그 청계천에서 바보회라는 조직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노동 개선 위한 활동 같은 거 했었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당시에 지 몸에다가 이렇게 기름 같은 거 휘발유 붓고서 분신 자살하면서
뭐 근로기준법 조성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면서 진짜 당시 큰 충격 줘가지고 좀 노동법 이런 게 개선된 거,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을 인해 가지고 좀 계기가 되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970년 자, 다음으로 1972년 이후에는 앞서 말한 이 남북 적시적 회담을 계기로 일단 남한과 북한의 이런 최초의 그런 통일을 모색하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 이후락이랑 그 북한의 박성철 모여가지고 당시에 이 통일에 대한 최초의 모색서인데, 당시에 주장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통일 업무를 완수하자,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걸 의결한 다음에 당시에 남한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 남북 조절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북한과 이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만들었는데 이거 순서가 꼬였네요. 이거 유신헌법 만든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 꼬였는데 남북 조절위원회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을 계기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남북 조절위원 통해 가지고 남북끼리 어떻게 얘기하지 그런 거 논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통일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 개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완전 탈바꿈을 해야 돼 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 게 유신헌법인데, 이게 7차 개헌이거든요. 근데 이게 명분상으로 되게 좋은 거지만 사실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정말 독재를 위한 법으로 악용됐어요. 그래서 통일한다 명분하에서 정말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권한을 되게 많이 줬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건데 왜 대통령을 3분이 뽑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 대통령에 의해서 뽑힌 애들을 유신정우회라거든요. 유신정우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권한 줬었고, 만약에 좀 국회가 안 되면 국회를 또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외에도 대통령이 임기는 6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앞서까지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일단 대통령 중임까지 가능하고 이 삼성개헌 통해 가지고 3번까지 뽑힐 수 있었는데, 이 유신헌법 만들면서 임기는 6년 하는데 중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자, 중임에 대한 얘기 없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종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헌법 바꾸면서 임기를 6년으로 영구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유신헌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권한을 많이 몰아준 게 유신헌법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하는 게 간선제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국회의원 3분의 1은 대통령 뽑을 수 있고, 간선제면은 자기 측근들이 이렇게 꽂아놔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인물들을 다 여기 국회에 뽑아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간선제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을 영구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인물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경제적인 거 많은데, 이런 독재라던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 많은 게 박정희 정부라서 되게 양면성이 많이 갈린 정부예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어떻게 판단하는지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에서는 이런 거 보고서 뭐 좋은 건 좋다고 나쁜 건 나쁘다고 이래서 좀 이 양적인 측면을 좀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 유신헌법 이후에 이런 긴급 조치도 만들었었는데, 이 긴급 조치라는 게 뭐냐면 약간 좀 국가에 위협이 되거나 좀 중대한 사안 같은 게 있으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게 명분상으로 좀 그럴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약간 좀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탄압하는 걸로 좀 악용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그런 그 정치적인 탄압 이런 거로서 좀 비슷한 선상을 연장됐다, 그런 느낌이 되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약간 좀 여러 가지 탄압 같은 게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미니스커트랑 장발을 단속하면서 약간 일상생활 같은 것도 규제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 이후에 조금 그런 안타까운 게 좀 많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나머지로는 경제적 키워드로는 3차 경제개발계획 시행해가지고 이때는 좀 중공업 중심이었었는데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중공업까지 이렇게 발전할 정도로 정말 경제적 성과에서만큼은 진짜 눈부신 발전이 이뤘던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근데 나름대로 정권 말기에 좀 위기가 있었는데, 이 1차 및 2차 석유 파동이 있어가지고 이 석유값이 크게 올라가지고 좀 경제 이런 좀 외교하는 것에 조금 문제 같은 게 있었다. 조금 우리의 정기도 타격 받을 뻔했다. 그런 게 있었고, 나머지로는 이 3.1민주 구호선언이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당시에 그 정치인, 뭐 교수, 아니면 종교인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유신헌법에 대한 그 내용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정권 말기에 YH 여공 농성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YH 무역 회사의 여공들이 그 노동자에 대한 그런 대우가 안 좋아가지고 항쟁했었는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이 여공들이 도망가가지고 그 도망간 장소가 이 신민 당사거든요. 그래서 이 신민 당사 도망갔었는데
당시 이 김영삼도 김대중이랑 더불어서 그 대표적인 그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인데, 당시 이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김영삼도 막 좀 견제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신민나 들어가 보소, 야 저 시위를 니네가 커버해줘 안 되겠나 하면서 이 김영삼을 제명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 당시 이 김영삼을 지지하는 부산과 마산 지역의 그 시민들이 항쟁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권 말기에 부마 항쟁이 발생했었고, 나중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김재규에 의해 가지고 그 총살로 암살돼 버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정권과 달리 정권을 마무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키워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 박정희 정부 시 키워드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키워드는 제가 지금 빨간 줄로 친 것만 중심 외우셔도 웬간한 문제 풀이하니까 일단 이 빨간 줄로 친 것부터 중심으로 보시는 거 권장드려요. 일단 그럼, 자, 정치 가정 의례 준칙이란 거는 이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가정의 그런 관혼상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규칙 같은 걸 그냥 정해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아까 말한 이 유신헌법이 인해 가지고 이 유신헌법에 대한 그런 반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유신헌법을 개헌하기 위한 청원은 100만인 이 서명 운동 같은 거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인물사 다룰 장준하라는 인물이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신헌법에 대한 그 반대를 하는 민주화 운동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란 거는 당시에 그 박정희 정부가 아무래도 경제가 급속히 발달하다 보니까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되게 도시로 많이 왔었는데 인구를 수용할 수 없으니까 당시 어떻게 했었냐면, 그 여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경기도 광주로 강제로 이주시킨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강제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사건이었었고, 그 다음에 고교 평준화 제도랑 여기 있는 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학 입시라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고등학교도 뭐 넓게 뭐 특목고 이런 거 입시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 학부모들은 중학교부터 엘리트 학교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한 뭔가 학구열이 되게 심했었는데, 근데 당시에 어떤 문제 있었냐면은 그 무주파동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엿을 만들 수 있는 거, 뭐 엿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로서 무즙이랑 뭐 다른 뭐 전문적인 화학용인데 다른 게 답이 됐었는데, 사실 이 무즙도 뭐 엿을 만들 수 있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이 인정 안 되니까 당시 학부모들이 그 법원에 들어가지고, 야 내가 이 무즙을 엿 만들었으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진짜 거의 법원에다 다 던져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진짜 학부모들이 진짜 얼마나 학구열에 그 대단한 그런 열이겠었는지 그런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중학교부터 너무 입시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일단 고등학교에 대한 걸 일단 좀 줄여주고, 중학교는 일단 무시험을 들어갈 수 있게 해놔가지고 좀 학구열에 대한 그 너무 심한 그런 열풍을 조금 줄이는 그런 걸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로는 이 동아일보 기자 언론 자유수호 운동, 이거는 일단 기초에 나온 건 아닌데 앞으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좀 설명드리면은, 이것도 역시 유신헌법에 의해 가지고 당시에 일부 언론사가 조금 이렇게 다른 사건 인해 가지고 좀 피해를 본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언론에 대한 좀 자유를 보장달라 이런 거랑 관련된 수호 운동이고, 이 정부 시기부터 비례대표제를 처음 시행했었고, 그 다음에 민청학년 사건이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전국민주 청년 대학생 연합인데, 당시 이 단체도 약간 좀 유신 체제 반발해가지고 운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사주를 받은 간첩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북한의 인민혁명당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러니까 사주 받고서 우리나라 전복시키러 온 사람들이라 하면서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거의 재판난 지 20시간 만에 강제로 다 사형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은 세계 역사상 사법 암흑의 날이라 해가지고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희생시킨 진짜 안타까운 대규모의 사건으로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분식 장려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혼분식 밀가루 관련된 이런 걸 좀 장려해가지고 실제로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라면 같은 그 밀가루랑 관련된 음식 같은 거에 대한 좀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키워드로 83 조치가 있는데, 이거는 당시 국내에서 경제가 좀 불황이 있으니까 당시에 그 기업들의 그 비빌린 거 사채 같은 거를 정부에서 동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런 식으로 빚을 국가에서 그냥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버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외교의 경우에는 이 6.23 평화통일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당시에 그 북한의 존재를 최초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이 외교 관련된 키워드는 여기 있는 것도 외우세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한 키워드라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고 앞서 다뤘던 키워드 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이건 북한의 존재를 최초로 인정하고 뭐 상호 불가침 그냥 이런 걸 주장하는 그냥 대표적인 선언문입니다. 별로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고, 여기다 좀 추가적으로 이런 키워드 있는데
평화통일 3대 원칙이라 해가지고 한반도의 그 평화 조건을 정착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세 가지 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런 통일의 원칙 같은 걸 발표한 선언문도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강조했듯이 여기는 키워드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기초에 나왔던 키워드가 아니라서 그냥 앞으로 고난도를 낼 수 있을 때 참고해 두시면 좋다는 키워드입니다. 자, 마지막은 북한 침략사인데 이건 최근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식의 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외교랑 관련된 사례에서 이 통일 관련된 얘기를 논의하기 이전에 하도 북한과 이런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북한이 표현 안 하고 북괴, 그러니까 북쪽에는 괴수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만큼 초반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랑 그 북한이랑 그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표적 사건으로 이 1월 20일 날 북한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 습격하는 이 김신주라는 그 간첩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는 계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그 전역한 다음에 이 예비군 가게 된 게 여기서 좀 기인했었고, 그 다음에 이 푸에블로 사건이라 가지고 이건 뭐냐면 그 미국의 푸에블로를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납치해버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울친 삼척 무장공비 치투 사건이라 가지고 이건 뭐냐면 진짜 울진과 삼척에다가 120명 정도의 무장공비를 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키워드는 일단 빨간색으로 친 거라도 확실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초 한번 풀어보겠는데, 사실 여기서 박정희 정보밖에 안 나왔으니까 사실 뭐 더 설명할 건 없고, 제가 이 여기서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 주목하면 좋을지 그것만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왼쪽 문제는 여기는 대통령 긴급조치,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유신헌법 이후에 대통령 권한으로 헌법의 그런 효력 같은 걸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대통령 긴급조치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다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키워드만 잘 찾아도 문제 풀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1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 미국과 이거 맺은 거는 노무현 정부고요. 2번 YH 무역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면 농성. 자, 그래가지고 제가 정권 말기에 YH 무역 여공 노동자들이 항쟁 같은 거 했었고, 이걸 계기로 부마 항쟁이 발생했다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경자유전은 원칙에 따라서 농지개혁법 제정. 자, 이거 이승만 정부. 4번 남북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이 건설. 근데 지금 이거 나온 게 건설이니까 실질적인 착공 시기를 기준으로는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합의는 김대중이고 실질적 설치는 노무현 정부 시기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5번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가 시작됐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우측 문제. 여기는 뭐 키워드가 많아가지고 설명드릴 게 없네요. 뭐 베트남 파병, 경부 고속도로 준공, 유신헌법, 수출 100억 달러, 그리고 부마항쟁.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박정희 정부가 진짜 낼 수 있는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1번 교복 자유화 정책에 기뻐한 학생. 이건 전두환 정부고요.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많이 준 게 전두환 정부예요. 그래서 2번 프로야구 개막식. 이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의 3S 정책이라 해가지고 뭐 스포츠, 성, 그리고 그 스크린 이런 거 관련된 정책 그 일환이고. 자, 3번 새마을 운동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농민. 그래가지고 도시와 농촌의 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니까 정답 3번이고. 4번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남한단체 여행객.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둘 다 가능해요. 왜냐면 김대중은 해로, 노무현은 육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넓게 보셔야 되고. 5번 농지개혁으로 지가증권을 발급받는 지조. 자, 역시 이승만 정부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가지고 대통령 직접 개헌을 하라고, 그리고 긴급조치로 주속된 이것들을 해방시키라는데, 좀 내용 보면은 여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라 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맥락 나오면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맥락이 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랑 그리고 3.1민주 구호선언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개헌청원 100만인은 박정희 정부식이고 1000만은 전두환이에요. 이거 제가 어차피 다음 강의에 설명드릴 건데 이거 갖다가도 함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유신헌법을 반대한 시점 이후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만들고 뭐 유신헌법 반포하고 이런 내용 이후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의 민주화운동이랬는데, 자, 여기 읽어보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래서 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 만든 거니까 제가 아까 필기 실수한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헌법에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규정한 거니까 실제로 이때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는 선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선제를 하는 곳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권한을 준 게 뭐냐면, 자,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거하는데 사실상 이거 대통령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대통령 임기 6년인데 중임 제한 없고 대통령 국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초헌법적인 그런 권한을 준 게 유신헌법인데,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거 1972년이라는데 자 1번 굴욕적인 대의를 반대하는 6.3 시위 이거 1964년인데 60년대. 자 2번 긴급조치 철폐하는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1976년인데 자 봐봐요. 일단 이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니까 당연히 1972년 이후부터 1979년까지인데 자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은 이거 박정희 정부인 건 알겠어. 근데 자 두 개 다 박정희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60년대랑 70년대 사례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문제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무지성으로 박정희 정부구나 이게 푸는 게 아니라 이 1970년대랑 60년대 사례를 내는 문제가 지금도 계속 출제되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부정선거 항거하는 4.19 혁명 이거 이승만 정부 시기니까 일단 시기 너무 이전이라 안 맞고 4번 4.13 호원조치 철폐 요구하는 전국민저 저항 이건 6월 민주항 등인데 이것도 전두환 정부 시기에 발생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1980년대 사라서 안 맞고 5번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 의장하는 민주화 추진 협의회가 조직 이거는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뭐냐면 이건 1980년대 약간 전두환 정부에게 좀 저항해가지고 이런 민주화를 키우기 위한 그 단체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는 전두환 정부 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 안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이 60년대 70년대 구별한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8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나 수고하셨고 다음 89강에서는 전두환 정부랑 노태우 정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